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치부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풀어놓을 이야기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의 관계인데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신우와도 절연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이도 아닌 부모와 자식 간의 절연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 없는 집이 없듯이 저희라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보다도 남편의 의지가 강했죠.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면 저희가 잘했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괜찮다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와 신우는 참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년이 된 나이에도 엄청 화려한 외모를 뽐내는 사람이었어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화려한 장신구, 진한 화장에 높은 구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요란한 차림새에 저는 속으로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신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 오빠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아니라 꼭 자신이 결혼이라도 하는 자리인 듯 있는데 멋이란 멋은 다 부리고 나온 것 같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화려한 색깔에 딱 붙는 원피스의 요란한 외투, 치렁치렁한 장신구와 진한 화장은 예뻐 보인다기보다는 뭐랄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천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기만 한데다 두 분의 외모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네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 두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부잣집 딸로 태어나 얼마나 고이고이 자랐는지, 그러다 결혼을 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욕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끝났죠. 내가 얼마나 곱게 자랐냐면 집에 있는 식모가 업어서 학교를 갔다가 업어서 다시 집에 오곤 했어. 내가 땅도 안 밟고 살았다 이 말이야. 점심은 늘 따신 밥을 해서 식모가 머리에 이고 학교에 오고 아유 그렇게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살았는데 내가 저 미친놈을 만나서 이따위로 산다. 아유 내 팔자야. 고개를 숙이고 지루한 시어머니의 신세 한탄을 듣고 있던 저는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제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자 저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하다니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의심했지만 결코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네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 미친놈, 죽일 놈, 썩을 놈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었고 신우와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익숙한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저 탁자 밑으로 제 손만 잡을 뿐 그 역시 평온한 얼굴이었죠. 두 분의 분위기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되실 분이 저에게 할 것 같은 질문을 미리 생각해보고 대답도 생각해 두었지만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중간에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잠깐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시어머니나 신우가 곧바로 말을 가로채 갔죠. 그래,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서요? 무슨 일해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홍보 쪽이에요. 재밌는 일 하시네. 시아버지가 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신우가 바로 나서더니 말을 가로채더군요. 아,
그거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던데. 그냥 놀고 홍보 자료나 좀 쓰면 될 것 같던데. 직장 다닌다더니 별거 없네. 전문직도 아니면서 그런 걸로 회사 다니면서 커리어 우먼인 척하는 게 나는 웃기더라. 그러자 남편이 발끈하며 말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뭘 안다고.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본 애가. 오빠, 벌써 편들어? 맨날 나보고 직장 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하더니 고작 마케팅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나라고 뭐 모를 줄 알아? 난 또 뭐 회계사나 변호사쯤 되는 줄. 그건 그렇지. 저 자식은 지 애비를 닮았나. 맨날 저런 식이야. 야, 원래 있는 집 딸들은 일 안 한다. 나 봐라. 반평생 일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뭐 모르는 게 있니? 뭐가 있니? 없는 집이나 딸들 밖으로 내돌리는 거야. 아이고, 뭘 알아야지. 지 애비 닮아서 무식하고 천박하니까. 내가 말을 말아야지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우와 시어머니의 막말과 철딱서니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희한한 건 그 누구도 그 둘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저는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지경인데 누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생각을 돌리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시아버지의 덕이었네요. 제가 남편에게 결별을 통보한 뒤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던 즈음 회사 앞으로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셨죠.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기도 하고 한편 불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라 마주보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정중한 사과부터 먼저 하시더군요. 내가 미리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요. 이게 실례인 줄 알지만 내 잘못 때문에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만 없어서 그랬으니 너그러이 이해해줬으면 해요. 아내와 딸을 그렇게 둔 건 내 잘못이지 내 아들 잘못은 아닌데 괜히 내가 잘못 가르친 죄를 내 아들이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나 역시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꼭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만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했고 그날 많이 불편했죠? 시아버지는 아주 점잖고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네요. 시아버지는 저의 생각을 물으시고 본인의 생각도 솔직히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절대 그 두 사람과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하셨죠. 시아버지는 건실한 중견기업을 이끌고 계신 분이었어요. 남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고요. 아버님은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 반했던 그 젠틀함과 신중함, 그리고 자상함도 모두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를 고스란히 닮아 있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결혼하면 지낼 집이나 그 외 구체적 계획도 빈틈없이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꼭 내 며느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돌아가는 길 아버님은 제게 큰 꽃다발을 안겨주셨습니다. 꽃 같은 사람이니 너무 좋다. 이렇게 화사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주겠다. 내 아들 인생에 화사한 꽃이 되어달라. 웃으며 조용히 꽃다발을 건네시던 아버님의 인자하시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날 꽃다발을 안고 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에게 저는 마구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자기 어린애야? 그 나이 먹도록 철도 안 들었어?
얼마나 징징댔으면 아버지가 다 찾아오도록 만들어. 내가 속 터져서, 아니, 나랑 진짜 헤어지기가 싫었으면 바보처럼 죽상을 하지 말고 네가 직접 물매 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든지 싹싹 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면서 죽상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찾아오셨잖아. 진짜 나랑 결혼하고 싶긴 해? 물론이지.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난 너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할 거야. 제발, 제발 나 좀 받아줘. 그럼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야? 우리 엄마 소고기 좋아하니까 그거 사와. 아빠는 양주보다 와인 좋아하셔. 그걸로 챙기고. 알았어?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선택을 걱정하시기도 했지만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만나본 후 허락해 주셨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요란하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들어와서는 또 시어머니의 왕년 이야기가 나왔고 신우의 철딱선이 없는 발언들이 이어졌네요.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화내시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 둘의 막말에는 각오한 저조차 혈압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강단 있었던 저희 어머니는 그냥 당하고 계실 분이 아니었지요. 제가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지 같은 남편을 만나서는 내 아들도 지 애비를 똑 닮았는데 걱정이네요. 저는 진짜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훨씬 당당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아유, 내가 한스러워서. 사모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죠. 아이들도 다 듣고 있고 저희까지 있는데 그런 얘긴 좀 그렇네요. 이러다가 제가 사모님하고 남편분을 안 좋게 생각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에요. 오늘은 애들 덕담이나 해주세요. 저희는 아드님 같은 사위를 얻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자식 잘 키우셨으니 잘 사신 거예요. 잘 키우긴 뭘 잘 키워요. 지애비만 닮아서는. 늙은 엄마는 펑만 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화만 내고 그러게 말이에요. 애들이 크면 다 자기 자식인 줄 안다니까요. 저희도 애들 잔소리에 눈치 보며 살잖아요. 늙으면 자식 눈치까지 봐야 되나 봐요. 이렇게 말하며 엄마가 호호 웃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때 주제도 모르고 신우가 나섰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혼하고도 직장을 다니겠다면서요? 아니 왜요? 오빠도 돈 잘 버는데 결혼하고도 직장 다니면 없어 보이잖아요. 나 같으면 당장 관두고 집에서 살림만 할 텐데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가?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러는 아가씨는 직장을 한 번도 안 다녀봤다면서요? 하긴 그러면 밖에서 일하는 게 돈만 위해서는 아니라는 걸 모르겠네요. 어쩌나 그건 해봐야 아는 건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네요. 저는 차례로 굳어지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얼굴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있다가는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남편이 서둘러 자리를 파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진짜 이 결혼해야겠냐는 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너 생각 잘해. 너 생각 잘해. 아무리 너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혈육이야. 결국에는 자기 혈육으로 돌아서게 돼 있다고. 너 그땐 어쩔래? 그럼 너만 상처받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잖아. 엄마는 정말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 둘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진짜 너무 걱정된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보다도 우리 아버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포기하면 상처받을 남편보다 힘들어 하실 아버님이 떠올랐고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아, 엄마.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걱정 마세요. 나 열심히 보란 듯이 잘 살게. 걱정 안 시킬게. 그리고 정말 혹시나 잘못되어도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죄송해요, 엄마.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유, 이 미련둥아, 이놈의 지집애. 불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는 게 뻔한데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니 못 살아. 이런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 결혼 못 시킨다며 집에 돌아가 광분을 했다고 합니다. 싸가지가 없고 못 배운 티가 줄줄 흐른다며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쳤대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이 결혼 엎어지면 연 끊을 테니 알아서 생각하라고 으름장을 놓자 수그러들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둘 기분을 풀어주려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시켜주고 고급 호텔로 여행을 보내주었다고도 하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는 남편 집에서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좋은 아파트를 얻어주셨고 결혼식에도 투자를 아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따로 만나 정중한 사과를 하고 선물도 마련해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님의 태도와 남편의 성실함에 저희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여셨죠. 그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래도 너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제대로니까 그거 믿고 열심히 살아. 시어머니가 문제인 집이 어디 한둘이니. 그래도 시아버지는 인성이 바르신 분이니 그나마 안심이 되는구나. 저희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시아버님의 사랑도 변함없었네요. 게다가 아버님과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곧 예쁜 아이들도 생겨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지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 아버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을 때는 병실로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눈물을 훔치실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보고 친정엄마가 누가 보면 그 사람이 내 친정 아버지인 줄 알겠다며 저렇게나 좋은 사람이 그런 마누라를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 혀를 차기도 하셨네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제가 아이를 낳은 날도 요란한 옷차림에 지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병실에 나타났거든요. 그리고는 고생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시아버지 뒤에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다가 아이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아주 눈물겹네, 눈물겨워. 누가 보면 저게 당신 친딸인 줄 알겠어. 애 낳은 게 뭐 별거라고. 아들도 아니면서. 예, 첫째는 아들을 낳아야 돼. 나 봐, 떡하니 첫째 아들 낳잖아. 여자는 무조건 결혼하면 아들부터 낳아야지. 내가 아들 낳고 얼마나 칭찬 들었는지 아니? 살아계시던 우리 친정아빠가 너는 못하는 게 없다고 기뻐서 나에게 말이지. 그렇게 이어진 자기 자랑은 끝이 날 줄 몰랐죠. 듣다 못한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야 그 자기 자랑과 허세 가득한 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할머니 되어서 우울하다며 시아버지에게 히스테리를 부려 또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변하지 않았네요. 아니, 오히려 더 정도가 심해질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아시던 분의 아들로 변호사를 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너무 웃긴 건 시어머니도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이 되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찌나 말을 조심하던지 저는 웃음을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신우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쪽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 사람들로 매사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아버지와 남편의 인품을 믿고 선을 주선해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신우의 실체에 경악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면서 늘 쇼핑을 하거나 놀러 다니며 생활하는 것이 다였던 신우는 결혼해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결혼하면 살림을 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더니 살림은커녕 기본적인 요리나 청소는 아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씀씀이였습니다. 결혼 전 시아버지와 남편이 신신당부를 하고 부족하면 따로 용돈을 줄 테니 씀씀이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죠. 신우는 남편이 준 카드는 물론 자신의 오빠와 아빠에게서도 용돈을 받아서는 마구써 제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자신의 남편에게 온갖 히스테리와 막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일주일에 며칠씩 친정에 와서 울고불고 하소연을 해대던 신우는 결혼한 지 단 6개월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당했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우의 만행을 참을 수 없었던 신우의 남편이 변호사답게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버렸던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더러운 집안, 썩어가는 개수대, 화를 낼 때마다 남편에게 손찌검을 했던 증거와 산처럼 쌓인 카드 명세서, 위자료는커녕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했죠. 그렇게 몸만 쫓겨나온 신우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정에 눌러앉아 시어머니와 둘이 온갖 꼴값을 떨어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딸을 혼낼 생각은커녕 우울한 딸의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며 불쌍하다며 싸고 돌았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아들에게 화를 쏟아내더군요. 이게 다 그 인간 탓이야. 이놈의 거지 같은 집구석을 뭐가 좋다고 결혼하라고 해선 변호사 나부랭이 따위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쪼잔하고 더러운 집안에 엮여서 이게 뭐야. 아우 진짜. 하여튼 남편이란 놈 하는 짓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아우 어떻게 냈다. 그러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뭐 믿고 결혼을 해서는 나 어떡해? 괜히 이혼녀만 됐잖아. 위로다. 아빠 탓이야. 하트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듣고만 있던 남편이 기가 차서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너 말 조심해. 그게 왜 아버지 탓이야? 결혼 생활 제대로 못해서 쫓겨나온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너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 이게 어디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우를 감싸겠다고 나서서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내 여동생한테 나가라니. 얘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 넌 진짜 매정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한테. 너 결혼했다고. 이제 우린 보이지도 않아? 하여튼지 애비를 닮아서 싸가지 없기는. 엄마도 그만해. 엄마가 맨날 이렇게 싸고 도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 30 넘은 어른이 지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냐, 이참에 내가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남편은 신우의 가방을 뒤져서 카드를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카드 하나를 내던지며 말했어요. 너 잘 들어. 엄마도 잘 들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둘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만 줄 알아?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랑 내가 아무리 일해도 감당 못해. 너 이 카드 한 장만 써.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다 볼 거야. 한도도 줄일 테니 매달 이거 하나로만 생활해. 어머니 카드도 다 해지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카드 하나 드릴 테니 그걸로만 사세요.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돌아서는 저희의 등 뒤로 시어머니가 악을 써댔어요. 야, 너 내가 우스워? 난 내 엄마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널 키워준 사람한테 나보고 가난해 죽으란 말이야? 이걸로 어떻게 살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네 아버지 그 개자식 같은 놈이랑 산 것도 다 너 때문이었다고. 야, 이 개자식아, 저 새끼야.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나 때문이라고요? 키워주셨다고요? 엄마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나 학교 다닐 때 신경 쓴 적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병원이라도 언제 데려간 적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밥이라도 차려준 적이 있어? 없잖아. 늘 이모님이 챙겨주고 늘 기사님이 데려다 줬어. 나 때문에 참았다고? 돈 때문이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버틴 사람 엄마잖아. 그래 놓고 왜 이래?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발을 떨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인자하고 온순하던 사람이라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물론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듯 대꾸도 못하고 있었네요.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4인 가족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생활비예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망신스러운 사고 치면 그때는 용서 못해. 그날 저녁 집에서 맥주를 한잔하며 남편은 집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어요. 그동안 이상한 줄은 알았지만 그 속내에는 상상도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잣집의 외동딸이었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얻은 딸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이고이 컸죠. 좋게 말해서 곱게 큰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응석바디로 자라 버릇없게 큰 것이었어요. 거기에 성질도 불같아서 한번 화가 나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손찌검을 하고 막말을 할 정도로 제멋대로였다는군요. 처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과외 선생님이었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 떨어지고 결국 명문대생 과외를 구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성질을 부려대는 통에 한 달을 넘기기 어려웠다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성격에도 묵묵히 과외를 이어가 그 다음 해 시어머니를 그나마 명문은 아니지만 수도권 대학에 합격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시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보시던 시어머니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둘을 결혼시킨 거였어요. 시아버지도 사업을 시작할 때 시어머니 친정의 돈을 바탕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당연히 평탄하지 않았겠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하인이나 종처럼 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패악질을 멈추지 않았다더군요. 견디다 못한 시아버지가 위자료를 넉넉하게 줄 테니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그걸 거부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즈음에는 시어머니 친정 사업도 어려워져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시아버지의 회사가 그 친정 사업을 도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 시아버지에게도 딱 한 번의 스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일로 알게 된 다른 사업가분과 사랑에 빠지셨다는군요. 남편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려 하신 상태였고 그분과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분의 회사로 쳐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를 쳤고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불륜녀에게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던 때였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한 그분은 결국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시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바람을 핀 남자, 불륜을 저지른 남자라는 딱지가 붙어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이지만 사연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렇게나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내뱉으면서도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치를 즐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거기다 그 와중에 자기 자식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받은 상처는 커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분노와 울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었고 한창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커야 할 시기에 남편은 늘 외롭고 힘들게 혼자서 자라왔던 것이죠. 그렇게 남편이 호되게 여동생을 야단치고 온 며칠 뒤 그 둘은 벼랑간 기분 전환을 하러 간다며 유럽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시아버지를 닥달해 돈을 뜯어낸 것 같았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고 저도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랴 바빴죠. 시어머니와 시누는 남편에게 카드를 빼앗기고 눈치를 보는지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물론 뒤로는 시아버지에게서 돈을 뜯어내어 맘껏 쓰고 다니겠지만요.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어 딱히 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도 하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만 얼굴을 보았어요. 큰 집에 덩그러니 있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던 남편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어요. 급히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러신데? 심장이나 내장도 문제가 없으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여보, 어떻게 아버지 암이래. 그것도 말기를.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나는 그냥 나이가 드셔서 체력이 떨어진 줄로만 알고서 내가 잘 돌봐드렸어야 하는데 남편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흐느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어요. 평소 그렇게나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암이라니 의사 말로는 이미 말기인데다 여기저기 전이가 심해 손쓰기는 늦었다고 하더군요.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도 연세가 있으셔서 잘 버텨주시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죠. 저희 부부는 복도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의 기둥 같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왜 진작 잘 돌봐드리지 못했나 스스로가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의연한 표정이셨어요. 저희가 퉁퉁 부은 눈으로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님은 침대에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가, 울지 마라. 눈이 빨갛다. 어차피 언젠가는 갈 텐데 니들 이렇게 마음 안 아파해도 된다. 다 갈 때가 돼서 가는 거야.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살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치료 잘 받으시면 되니까 다른 걱정은 마시고 마음 단단히 잘 먹으셔야 돼요.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암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왜 할아버지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항암한다고 더 고생만 하셨던 거 내가 다 봤다. 나는 편하게 잘 정리하고 니들이랑 우리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다 가고 싶다. 그럴 수 있게 해줘.
저희 부부는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셨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평생을 걸쳐 일군 사업도 아들이 잘 운영하고 있으니 안 그래도 쉬고 싶었다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셨네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모와 신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며 병상 옆 의자에 턱하니 앉아 멀뚱히 우리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만 해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나도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 항암 그거 하느라 고생하는 거 봤어. 어차피 갈 거 고생하는 거보다 편하게 가는 게 낫지. 괜히 일찍 죽지도 않고 돈만 엄청 쓰고 결국 빚만 남기고 가셨잖아. 잘 생각했어. 눈물만 흘리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또 싸움이 날까 싶어 남편을 꼭 잡았네요. 하지만 아들의 눈치는 보지도 않는지 시모는 자신의 화려한 손톱만 만지작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병간호는 네가 할 거지? 그렇게 살펴주구니 내가 하면 되겠네. 나는 몸도 힘들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으니 이만 가볼게. 뭔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자 옆에서 눈만 굴리고 있던 신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신우를 향해 고함을 질렀죠. 넌 가서 아버지 물건 필요한 거 싸서 당장 병원으로 들어와. 그리고 앞으로 책임지고 네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버지 간호해. 알았어? 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병실에서 불편하게 어떻게 지내라고? 언니가 하면 되잖아.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야, 너네 언니 아버지 아니고 내 아버지야. 그리고 너네 언니가 놀아서 병원에 와 있으면 애들은 누가 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잔말 말고 와. 안 그러면 카드도 다 정지시킬 테니 명심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와중에 병간호가 싫다고 징징대는 딸이라니. 게다가 아버님이 계시는 병실은 1인실로 넓고 간병인을 위한 여유 공간도 충분했어요. 간이 침대를 겨우 펴고 새우잠을 자가면서도 부모님 간병을 마다 앉는 자식도 있는데 하다못해 인륜도 저버린 인간들의 모습에 기가 질릴 뿐이었습니다. 신우는 자기는 절대 못한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시모도 왜 내 딸을 구박하냐며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아버님은 그 광경을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버님 눈에서 둘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소리부터 지르고 봤습니다. 다 조용히 하고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뭐, 지금 나 뭐라고 했니? 지금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가라고? 네, 나가세요. 당장 여기서 사라지라고요. 여기 남아서 병간호 할 거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요. 나가서 부를 때까지는 다시 오지 마세요. 제발. 소리를 버럭 지르자 시모는 화가 나 노려보았지만 그것도 잠시 딸을 데리고 사라지기 바빴습니다. 아버님이 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간병하기 싫다고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꼴이 역겨워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가서 아버님 필요한 물건들 좀 챙겨와요. 내가 적어줄 테니 대충만 챙겨오면 될 거야. 가서 문제될 만한 물건은 다 치우고 오고 얼른. 놀란 듯 저만 쳐다보던 남편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제 말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었을 것이죠. 남편은 빠르게 아버님의 필요한 옷 몇 개와 아버님의 인감 등을 전부 챙겨왔네요. 저는 그 사이에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아이들을 부탁드렸어요. 제가 전한 소식에 저희 친정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생판남인 사람도 가슴 아파하는데 하물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도 걱정을 하는 게 사람인데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았네요. 저는 그날부터 아버님 곁에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다고 간병인을 쓰면 된다고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은 거동도 불편하지 않으셔서 제가 남편과 교대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도 평소와 다르지 않으셨어요. 아이들도 친정 엄마가 잘 돌봐주셨고 가끔 병원으로 와 할아버지에게 안겨 재롱을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아버님의 병세는 급속히 나빠지셨죠. 항암 치료라는 것이 너무나 독해서 암세포는 줄일지 몰라도 암세포를 죽이느라 다른 온몸의 기력도 다 빼앗는 것 같더군요. 아버님은 며칠 동안 종일 토하시다가 내내 잠만 주무셨습니다. 인자한 웃음도 평온한 말씀도 없으셨죠. 며칠 사이에 살이 너무 빠져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부는 결국 체념하고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서든 아버님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은 저희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죠. 그동안에도 시모와 신우라는 인간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남편이 화가 나 어떻게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냐고 전화로 화를 내도 그때뿐. 허리가 아프다, 감기에 걸렸다, 내일 가려고 했다 핑계만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남편이 카드를 다 정지시켰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아버님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전부 챙겨놓고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님이 투병 중이었어도 워낙 전화가 종종 왔기 때문에 핸드폰을 늘 충전해 두고 있었는데 그때는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든 아버님을 대신해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여기 부동산인데요. 제가 진짜 혹시나 해서 연락드려요. 사장님이 이 집에 워낙 오래 사셨고 함부로 결정을 안 하시는 분인데 자꾸 사모님이랑 따님이 찾아오시고 사장님이랑은 연락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믿음이 안 가서 집 파시는 거 맞죠? 네. 뭐라고요? 집을 팔아요? 아유, 모르셨어요? 지금 사모님이랑 따님이 몇 주째 와서 자꾸 팔아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소유주분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되잖아요. 오늘 대리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제가 찜찜해서요. 혹시나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아유, 이걸 어째.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남편은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갔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대판 싸움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진명이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막았지만 그들은 남편이 태어나 자란 그 넓은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아버님 병수발까지. 남편도 그 사이에 살이 빠지고 초췌해졌죠. 그날 저녁 늦게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잠든 아버님의 손을 잡고 앉아 남몰래 흐느끼다 돌아갔네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저의 속은 타들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얼마 못 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최대한 편안하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병동이에요. 저희는 아버님을 호스피스로 옮기며 더 이상 아버님이 덜 고통스러우시길 바랄 뿐이었네요.
다행히 힘든 항암 치료에서 벗어난 아버님은 한결 평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님 곁에서 그 마지막을 지킬 뿐이었어요. 호스피스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아가, 가서 이것들 좀 챙겨 오너라. 필요하신 물건들이세요? 그럼 이따 저녁에 아범 보고 들러서 가지고 오라고 할게요. 아니야, 지금 네가 좀 가줬으면 좋겠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병실에만 있지 말고 한번 다녀와. 그 서류는 전부 내 서재 금고에 있으니 챙겨오면 된다. 명심해라.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져와. 저는 아버님의 신신당부를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에는 아무도 없는지 조용하기만 했죠. 일하시는 아주머니마저 내보냈는지 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던 집은 너저분하더군요.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고 부엌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네요. 전부 나갔나 하는 생각을 하며 서재를 향하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사람이 웬 낯선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막 잠에서 깼는지 졸린 눈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안방에서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그러자 부스스한 잠옷차림의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문이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암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이에 아내라는 시모는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요. 저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얼굴을 본 시모는 자신도 민망했는지 남자를 얼른 안방으로 밀어넣고 방문을 닫더군요. 내가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아이들 상대는 안 할 것 같더니 저 사람 누구예요? 누구길래 안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알 것도 없다. 뭐야, 왜 왔어? 용건이나 말해. 내 신랑이 또 카드 빼앗으라지. 독한 것들 우리 다 쓴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희들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알겠니? 저는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것 같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과연 저 인간이 사람인 것일까? 제가 지금 본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도 집에 있더군요. 자기 방에서 하품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라. 새언니가 여기 웬일이야? 뭐 또 챙겨가려고? 아주 효심 깊은 며느리라서 좋겠네요. 그러면 뭐 아빠가 유산 더 챙겨준대요? 참 대단해. 그거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역시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그 노인 병수발까지 다 들고. 아, 나는 없으면 없이 살지. 그 짓은 못한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하여튼 돈에 대한 집착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 집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가는 거 알지?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지니까 니들에게 돌아갈 건 거의 없을 거야. 그거 알았으면 이 집 기웃거리는 짓은 그만하고 너네 시아버지 숨 넘어가면 그때나 연락해.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후들거리는 다리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님과의 약속은 지켜야겠기에 아버님이 가족 사진이 보고 싶다고 해서 챙기러 가는 것이라 둘러댔네요. 그렇게 들어간 아버님 서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찾으려는 것인지 두 모녀가 마구 뒤진 듯 책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가지런하던 서류들도 함부로 흩어져 있더군요. 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니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님의 서재를 말끔히 정리하고 금고를 열어 말씀하신 서류들만 챙겨 집을 빠져나왔네요. 서재를 나오니 그 남자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신우는 그 사이에서 하하호호 꼴값을 떨며 알랑방구를 끼고 있고요. 딱 봐도 제비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시어머니보다 20살 가까이 어려 보였습니다. 양옆에 시어머니와 신우의 시중을 받으며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의시대고 있는 꼴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그런 시어머니와 내연남 사이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신우가 더 어이없었어요.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가자 아버님은 갑자기 활기를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할 일을 찾으신 듯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오랫동안 회사 일을 봐주시던 변호사와도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상속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은 아버님이 모든 일을 처리한 뒤 알게 됐네요. 제가 그때 가져간 서류들은 아버님의 모든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죠. 아버님은 그렇게 재산을 전부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들에게 넘기고 상속세도 완벽하게 다 정리한 다음 할 일을 마치셨다는 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에는 저희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곁을 지켰어요. 그들은 임종이 임박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늦장을 부리다가 아버님이 눈을 감으시고 난 뒤에나 도착했죠. 슬픔에 가득 차 오열하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 뒤에 서서 먼 친척의 운명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팔짱을 끼고서 있을 뿐이었네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저희 친정 아버지조차 금수 같은 인간들이라 상종하면 안 되겠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그들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너무 울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초췌한 남편과는 다르게 그들은 상주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며 나가서 자신들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먹고 마시며 호호 즐거워 보였죠. 그 와중에도 지나친 화장과 지독한 향수는 여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고 인망이 좋으셨던 시아버님을 문상온 한 사람들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손님을 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아이들을 봐줄 사람도 없어서 친정어머니까지 꼽아 2박 3일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3일 동안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어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차지만 그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해방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내가 처인간이랑 살면서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는지 알지? 이 사업도 다 우리 친정 아버지 돈으로 시작했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었어. 어차피 갈 사람은 갔으니까 나는 이제 여한 없이 살아볼란다. 우리 엄마, 이제부터 고생 끝이니까 앞으로 행복하셔야 돼. 내가 옆에서 친구가 돼줄게요. 그니까 나랑 앞으로 재밌게 살아요. 그렇게 온도 차이 나는 장례식을 겨우 마치고 아버님의 변호사가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와 신우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변호사를 목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두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장님 생전에 재산 정리는 말끔히 끝났습니다. 두 분 앞으로는 지금 사신 집을 남기셨어요. 두 분이 지낼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두 분 생활비조로 연금을 지급하는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마 두 분이 생활하시기엔 충분하실 겁니다. 그 둘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멀뚱멀뚱 이해가 안 되는 얼굴로 변호사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이랑 생활비라니.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꼴랑 생활비를 준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 재산은 사업체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집이 전부이신데 아시다시피 회사는 사장님 투병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아드님이 물려받으셨고 그 외에는 회사 투자금이라 개인이 손댈 수 없습니다. 그 외 재산은 이미 처분해서 두 분이 그동안 쓰신 카드 대금으로 다 지불되었으니 딱히 두 분 앞으로 갈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연금이 넉넉하니 생활에 부족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발악하는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제 멱살을 잡고 철썩 뺨을 쳤죠. 이 여우 같은 년, 너 무슨 수를 쓴 거야? 너, 이 년이 더러운 년이 재산을 다 빼돌리고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 거야. 저는 힘없이 뺨을 맞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어요. 시모와 신우의 고함과 패악질로 소란스럽던 사무실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죠. 제발 그만 좀 해.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나 그리고 변호사님이 전부 정리했어. 그나마 그 집에서 내쫓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요. 이제 그 정도면 됐어. 그러니 다시는 우리 보지 맙시다. 당신들끼리 잘 살아. 너 이 나쁜 새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할 거 다 소송해서 너희들이 뺏어간 우리 것 다 찾아올 거야. 이렇게 빼돌리면 될 줄 알았지? 이년 놈들이 한통 속이었어. 나쁜 것들. 네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는 뭐 바본 줄 알아요? 하려면 소송 얼마든지 해. 근데 당신들 소송할 비용은 있고 하는 말이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냐? 친엄마를 버리고 나 몰라라는 게 인간이야? 이 나쁜 새끼. 이 천벌 받을 새끼. 신우란 인간도 옆에서 아까워 거리더군요. 그래, 오빠가 사람이야? 혈육은 나 몰라라 하고 재산만 챙겨서지 마누라랑 도망가고 진짜 인간도 아니야. 용서 못해. 내 재산도 다 빼돌리고 이 도둑놈아. 둘을 무시하고 자리를 뜨려던 남편은 다시 조용히 돌아서더니 시모와 신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짝 하고 신우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인간? 인륜? 그러는 당신들이 인간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데 병원 한 번은 안 오고 임종도 안 지켰어. 집에서 웬 남자랑 히히덕거리느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가 그동안 외도한 게 수도 없이 많은 거 아버지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여동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아버지 딸 아닌 거 알아요. 아버지 다 아셨어요. 그래도 참고 감싸준 거 모르시죠?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울면서 내 딸 부탁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건 아세요? 아마 모르시겠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자신은 약속을 했으니 잡았지만 저는 약속한 적 없으니 안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 인연은 자기가 다 정리하고 가시겠다고.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상상은 가세요? 남편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우의 표정도 창백해졌죠. 둘의 반응을 보니 아마 신우 역시 알고 있는 듯 했네요. 이미 호적 정리 들어갔어요. 아버지 생전에 다 처리하신 거니까 쟤는 아버지 호적에서 정리될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정으로 먹고 살기는 해준 거니까 가서 숨죽여 사세요. 반성이라는 것도 좀 하시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어요. 아버님 49제를 지내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시라 빌어드렸네요. 49제를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작 49제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자신들이 필요하자 울며 불며 연락이 왔더군요. 집이 팔렸다며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어쩌냐며 말입니다. 남편이 달려가 보니 그 말이 사실이더군요. 범인은 시모와 신우가 붙어서 아양을 떨던 그 남자였습니다.
둘에게서 더 이상 뜯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인감을 훔쳐 집을 팔아버리고 날랐던 거죠. 거기에 두 모녀의 연금 계좌도 전부 해지해서 가지고 갔더군요. 두 사람은 어쩌냐며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칼같이 행동했어요. 난 모른다. 이 집은 어머니 명의인이 알아서 하시라. 남편은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계약서에는 떡하니 시어머니의 서명과 신분증까지 있더군요. 서명을 해달라며 서류를 들고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었다는데 시모는 그 서류가 부동산 서류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동산 측에서는 신분증과 사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일을 처리했던 거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집을 받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증여세만 내고 그 둘은 근처 월세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회사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편은 둘에게 선을 그었죠. 그리고 최소한의 용돈 정도만 쥐어주고 신우에게는 이제 일을 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둘은 거짓골로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남편은 이제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아플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남자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유년 시절 추억이 있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린 것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그들과의 인연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떨어질 콩고물도 없다고 판단했는지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도 남편이 무서운 줄 알았겠죠. 가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으시던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다 마친 얼굴로 후련하게 가셨던 그 얼굴은 아마 저희들은 더 이상 그 모녀에게 휘둘리지 말고 살아가란 뜻이셨겠죠.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잘 이뤄나가고 있어요. 아마 저희의 이런 모습을 아버님이 보고 계신다면 분명 잘했다 하시겠죠. 아주 나중에 아버님을 뵙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